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당 김중현입니다. 문소리 씨 좋아하시는군요. 했잖아 우리가. 했나요? 문소리 씨 특집. 네, 그때 안 하시고. 오늘은 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이고 소리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풋풋하게 서정적으로 소리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주제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 더 절실해지는 감정. 네. 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전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 선곡 같은 거 선화해 주셔가지고 네. 작품 골라주시고 저한테 선풍? 네.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전 둘 다 안 본 영화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떤 주제인지 몰랐다가 두 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마음이 치시면서. 뭉클해지기도 하면서 참 좋은 주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주제로도 한번 엮어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청각장애인이 극중에 등장하는, 농인이 극중에 등장하는 네. 그런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주인공의 어떤 설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다 그렇죠. 있는 주제적인 측면까지 이어지는 하나는 극영화고 네. 하나는 애니메이션을 골라왔습니다. 오늘 두 편의 영화 중에 목소리의 형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목소리라는 걸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네, 두 편 이야기 속으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1분 브리핑 오늘도 어떻게 할까? 네. 심지어는 무슨 이렇게 좀 네. 약간 고민을 많이 입체적인, 했는데요. 네. 원더스트럭이라는 영화, 오늘 다룰 영화를 보면 후반부에 영어 알파벳으로 서로에게 알파벳 지화를 알려주는 있죠.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A를 어떻게 표현하고 B를 어떻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거에 한글 버전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글 지화를 제가 어제 약간 급하게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그 공부의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 손을 진짜 많이 그리셨어요. 예전에 제가 타란티노 감독 얘기할 때 타란티노 감독의 숫자로 말하는 영화 얘기할 때 손가락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오랜만에 또 손가락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농인분들이 대부분 수화로 모든 대화를 다 하시는데 수화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 외래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화를 이용을 합니다. 물론 그 원더스트럭에서 나왔던 지화는 영어 알파벳에 근거한 지화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한글 지화는 한글의 자모를 베이스로 하고 그걸 표현을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부터 수많은 그 단어들을 표현을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보여드리고 영화당을 한번 이 지화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얼마나 연습했을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영, 오, 화, 야, 당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무슨 네. 뭐 작은 기적 같아요. 네, 사람 네. 이름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네. 단어로 표현할 때 느끼는 이상한 감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감정을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느낄 수 있을 것 그 같고요. 연습 자체가 너무 이게 손이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그때 네. 그 표정이 또 너무 평화로워 보이셔서 네. 약간 감동. 네, 그 농인분들께서 반갑다, 즐겁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화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화를 표현을 한다면 비읍이잖아요. 비읍을 가지고 하면 반갑다. 아, 이렇게 하면 지읒을 하면 즐겁다. 아, 그리고 기억을 하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감정 안에 더 많은 감정이 있을 때 이걸 세분해서 지화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지화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 소리당은 어떻게 손가락으로 아까 하시면 참 멋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무슨 당이죠? 그럼 소리당입니다. 소리를 이렇게 하시면. 소리. 그만. 네. 그리고 영화당을 그렇게 하신 네. 게 얼마나 대단하신가 싶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시면 이 수화와 지화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아시고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배워보고 같습니다. 싶네요. 네. 오늘 완전히 EBS였어요. 네. The bookstore, it's gone. Major Tom to ground control. I'm stepping through the door. And I'm floating in a most peculiar way. Ground control to Major Tom, your circuit's dead. There's
How do you know my name?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 원더스트럭입니다. 네, 주연 사람들 원망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영화 좋다고 나한테 얘기 안 했던 거지? 네. 개봉했을 때 약간 미심쩍어서 안 봤는데 뒤늦게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한편의 동화 같은 작품이기도 하면서 네. 무엇보다 영화에 관한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의 어떤 느낌이 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 영화가 휴고가 있었지 이렇게 아마 떠올리시게 될 텐데 너무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왜냐하면 원작자가. 두 편의 원작자가 같죠. 브라이언 셀진이 똑같은데 두 편이 둘 다 사실은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미 지나간 시대에 대한 아주 짙은 향수, 그 시대를 황금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무성 영화가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두 영화가 결정적으로 다른 반대의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휴고라는 영화는 주변에 평범해 보였던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 영화사에 남는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설정이고 이 영화는 반대로 영화사에 엄청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 주변에 평범한 사람이다. 엄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1927년, 1977년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맞습니다. 보여주는데 네. 처음에는 이 두 개가 굉장히 대비가 잘 됩니다. 27년은 흑백으로 표현이 되고요. 77년은 컬러로 되고 27년 음악은 카트 보웰 그 음악 감독의 음악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77년은 그 당시에 히트곡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27년에는 한 소녀가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77년은 한 소년이 아빠를 찾아가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계속 대비를 하는데 이 대비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게 사실 영화를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계속 평행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까? 결국 어디서 두 이야기가 만날까? 이런 것이 이제 영화에서 사실 구조 자체가 주제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왜 그럼 영화에서 설정된 게 1927년과 1977년일까? 그 얘기 설명드려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화에서 흑백 장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로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1927년도는 영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말하자면 유성 영화의 시대가 처음 개막되고 무성 영화의 시대가 끝난 해가 그때인데 흔히 유성 영화의 최초 영화들 재즈싱어라고 하는데 그게 1927년 작품이에요. 근데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무성 영화가 끝나는 1927년도라는 시대가 가장 무성 영화가 예술성이 만개했던 시대이기도 하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저는 무성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작품을 저는 선라이즈라는 작품으로 생각하는데 그 영화가 1927년도에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무성 영화가 극에 달한 예술성을 보여준 시대와 그 시대가 종막을 고한 그 시대 연도가 정확히 같다는 얘기고요. 그게 1927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극중에 그런 장면이 있죠. 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네. 네. 극장에 이제 로즈가 영화를 보러 갑니다. 릴리언 메이휴라는 어떤 그 여자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릴리언 메이휴는 무성 영화 최고의 스타일 릴리언 기쉬에서 이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릴리언 기쉬가 출연한 작품 중에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줄리언 무어가 다시 이렇게 재현을 해서 만든 극중의 작품이 폭풍의 딸이죠. 이런 식으로 바꾼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건 로즈가 극장에서 그 영화를 딱 재밌게 보고 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극장의 바깥에 이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뭐라고 걸려 있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무성 영화의 시대로부터 받은 감동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시대가 끝나가는 그게 영화의 설정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로즈가 릴리안 메이유를 볼 때 네. 되게 다른 난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동경하는 스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뒤집힙니다 이야기가. 바로 로즈의 엄마가 릴리안 메이유였던 거죠. 네, 이건 뭐 반전도 아니고 금방 네, 초반에 그쵸. 나오게 되죠. 그리고 포스터를 보시면 릴리안 메이유의 얼굴이 저 뒤에 건물에 살짝 보입니다. 아. 그래서 깨알 같은 포스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주인공인 벤이 나왔을 때는 왜 그럼 1977년도냐? 1977년도는 영화 역사에서 블록버스터가 시작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스타워즈가 나왔거든요. 스타워즈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화의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동시 개봉을 수천 개 극장에서 미국의 경우에 해서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1억 달러 이상의 그러면서 또 영화는 상대적으로 SF나 판타지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해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사실상 77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었던 77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도 기념비적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루기도 했던 클로스 인카운터거든요. 미지와의 조우이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77년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미국 영화 역사상 미국 영화의 어떤 예술적인 활력이 가장 큰 시대가 언제겠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화사가들은 흔히 한 60년대 한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70년대 후반까지의 소위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부 같은 영화들이 있죠.
근데 그런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장대한 시대가 77년쯤 되면 거의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시대는 끝나면서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블록버스터의 시대는 새로 열리게 된 시대. 다시 말하면 27년도는 무성영화와 유성영화가 교체하는 그런 해였다면 77년도는 그런 아메리칸 뉴 시네마와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의 시대가 교체되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영화 하면 생각하는 여름과 겨울의 어떤 장대한 뭐 그런 마블 영화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과 판타지가 결합을 해서 지금 관객들이 즐기는 그런 영화가 된 거예요. 1977년도 이전에는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대부 이런 식의 사실적인 영화였거든요. 지금 영화들 생각하시면 다 뭐 다크나이트라든지 아바타라든지 혹은 마블 영화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대한 사람들이 바라는 견해나 제작 방식도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네. 그 두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드 헨즈 감독님 우리가 모를 줄 알았죠? 이분이 다 알고 있어요. 왜 27년, 아니 그냥 77년인지. 솔직히 말하면 감독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분석인 것 같고 비교인 것 같고, 당연히 27년의 모습은 그렇게 영화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플래카드에다가 소리를 설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77년 역시 음악이나 그 장소를 쓰는 것을 보고 있으면 감독이 분명히 그 두 개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공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이 영화에는 세 개의 중요한 공간이 등장을 하는데 네. 바로 서점, 박물관, 극장입니다. 극장. 사실 이 박물관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물관, 서점, 영화관의 공통점은 수많은 작품들, 많은 시간을 포함하는 작품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의 공간에 수많은 시간의 작품들을 끌어모아서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 공간이 바로 이 세 군데의 공간일 텐데, 그 공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이 서점과 박물관과 영화관이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박물관의 시대이라는 얘기를 그 공간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제 토드 헤인즈지 않습니까? 네. 토드 헤인즈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황금 시대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캐롤 같은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영화를 보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물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제한된 공간 안에 박제한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도 지금 사랑이 아니라 두 분의 아주 오래전에 어땠는지도 몰랐던 비밀스러운 어떤 젊었을 때의 사랑, 그 다음에 킹케이드 서점이라는 것도 지금은 폐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에 어떤 서점에 관한 이야기,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다루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엮어서 사실은 어떤 향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Where are we? 또 이제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이것이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즈와 벤이 각각 농인으로, 네. 청각장애인으로 설정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약간 대조가 있는데, 로즈는 기본적으로 극 중에서 태어나길 원래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케이스고, 벤은 어떤 중간에서 사고를 당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청각장애인이 되는 후천적인 청각장애인이다라는 데서 네. 대조가 되는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앞부분에서 로즈 역을 맡았던 그 배우이죠. 밀레센트 시몬스라는 배우 자체가 실제로 농인 배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화에서 만약에 무성영화 시대에 극중의 로즈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한번 봤다고 쳐보세요. 아마도 로즈는 일반 관객하고 아무런 거의 차이가 없이 무성영화를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유성영화의 시대가 되면서 로즈는 더 이상 영화를 일반인과 같은 방식으로 즐길 수는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볼 때 1977년도가 1927년을 이해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1977년도가 1927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7년도라는 것은 무성영화 시대였기 때문에 무성영화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벤이 극중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소리를 못 듣게 되고, 그러면서 위에 펼쳐지는 얘기는 1927년도와 1960년대의 비밀을 찾아가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비밀을 캐낼 수 있는 과거의 황금 시대를 다시 한번 가서 닿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그때랑 비슷해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벤이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아마 설정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을 영화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필담이 나오는데 네. 두 소년 다 필담을 합니다. 근데 필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극 중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어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잖아요. 네. 또 하나는 필담을 쓰게 되면 그것이 무성 영화를 보시면 무성 영화에다 자막을 쓰는 방식이 그렇죠. 네. 사실상 둘이 대화를 할 때 필담 쓰는 방식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두 사람이 필담으로 대화하는 걸 보는 것이 바로 무성 영화를 이해하는 방식하고 동일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시간을 박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하나는 디오라마, 하나는 파노라마인 것 그쵸. 같아요. 사실 한 사람이 그 늑대 모습을 디오라마라는 게 이제 똑같은 장면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실물을 박제해서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만드는 장면인데 그 디오라마의 시간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실 이 영화를 다루고 있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후반부 클라이맥스에 가면 이 파노라마가 엄청나잖아요. 뉴욕 저는 전경을.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네. Where are we? 60년대 뉴욕에 있었던 그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는 하나의 조형물처럼 만든 것이 그 파노라마인데 워낙 압도적이기도 한데 거기서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벤에게 과거에 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쫙 풀어주게 됩니다. My parents divorced when I was young. It was a big scandal back then because my mother was famous.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 자체가 시각적으로도 너무 황홀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영화적으로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공간이라는 건 실제 뉴욕은 아니잖아요. 뉴욕을 요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거를 요약한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약된 공간 위에서 요약된 시간 얘기를 들려주는 거게 됐죠. 근데 요약된 공간 안에 요약된 시간을 빌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영화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때 그녀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화를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But you already know this part. The job would send him up to Gunflint Lake. Your son is Danny? 토드 앤시 영화에서 이제 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벨벳 골드마인 같은 영화들도 그런데 이 영화에도 이제 종반부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정전 때문에 암흑이 된 상황에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엔딩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드린다면 세상이 밤인데 정전이 돼서 깜깜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본다라는 건 사실상 하늘이 스크린이에요. 극장에 들어가면 스크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실내 공간들은 완전히 암흑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정전이라는 상황은 사실상 영화가 플레이되기 위한 인위적인 조건하고 사실상 같은 것이고 하늘에 우리가 보는 것은 별인데 우리가 최고의 그 배우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타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때 스타라는 것은 은유지 않습니까? 스타의 광휘를 별에 비유하는 건데 사실상 그것을 진짜 별로 바꿔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별의 자녀들이다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벤의 어머니가 늘 좋아하고 적어놓게 됐던 말이 맞아요. 오스카 와일드의 인용구인데요. 시궁창 속에 있더라도 우리 중 누군가는 별을 보고 있다는 게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더라도 스크린에 보이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고 누군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사실 별과 그 정전된 하늘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한 연애 편지이면서 영화사에 바치는 어떤 경애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あのさ、俺と西宮友達になれるかな。友達？何それウケる。いじめてたやつと友達？俺最低な人間だから本当は生きてちゃまずいやつだ。昔もずっとあのさ西宮、君に生きるのを手伝ってほしい。映画「声の形」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목소리 형태라는 작품입니다. 제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의 형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것은 청각인데
형태라는 건 시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제목인 거예요. 어릴 때 배웠던 시 생각나. 어떤? 저것은 소리 없이. 아우성치는 깃발 그쵸. 이거요. 청만 유치원. 네, 다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소리 형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목소리 형태에선 저는 완전히 압도된 게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성우가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쇼야라는 소년이 있고 쇼코라는 소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소년은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거기서 약간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악연을 맺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쇼코가 전학생으로 그 학교에 와서 사실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창할 때 어떤 소리를 내는 장면, 그다음에 국어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는 장면이 약간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영화 전체 끝까지 보더라도 내가 내뱉는 말에 자신을 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하면 그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쇼코가 만약에 너무 부끄러워서 목소리를 못 냈다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었겠죠. 어쨌든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마지막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때 어떤 디테일들에 굉장히 놀라게 되거나 인상적으로 보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유스루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쇼코의 동생이죠. 그렇죠. 근데 유스루가 할머니랑 대화를 식탁에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한쪽 다리를 올려가지고 다른 쪽 다리 밑에 끼워 넣어요. 네.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왜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디테일이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놀라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디테일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장면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극 초반에 이제 그 쇼코가 들어와서 전학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쇼야가 혼자서 이제 딴청을 부리다가 샤프 펜슬을 이렇게 위에 누르면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 소년이 얼마 전에 했었던 초기 형태의 컴퓨터 게임 장면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대박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샤프를 누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디테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소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음향을 쓰는지, 맞아요. 어디에 음악을 쓰는지가 중요한데 이 영화 시작하면 더 후에 My Generation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People try to put us to down. 이 이야기는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같이 그 음악을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쇼야와 쇼코가 처음으로 교실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막 둘이 몸을 써서 막 싸우다가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무에서 열매 하나 떨어진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열매 하나가 떨어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말하자면 쇼코에게 아주 작은 충격도 이렇게 크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충격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소리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섬세한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생략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정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서 대표적으로 필담을 나눌 때 이제 나누다 보면 다음 페이지를 계속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략하지 않으면서 그 필담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뒤로 넘길 때 상대방과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그때 어떤 어색한 정적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묘사를 잘하고 있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제 야마다 나오코인데 야마다 나오코는 흔히 이제 교토 애니메이션 소속으로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터치를 잘 드러내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이 지나치게 불친절하지 않나? 너무 생략되어 있지 않나? 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심적인 순간을 극대화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인지 말할 수 없지만 이제 누군가가 추락하는 이미지가 있게 되는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바꿔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식기 안에 계란 노른자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남게 되죠. 저는 교토 애니메이션의 그 전체적인 그 스타일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작품만으로 봤을 때 스토리보다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야기로 있어요. 서사를 풀어내기보다는 이미지를 쌓아서 마지막에 그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영화를 멜로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멜로로 보이지가 않고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고쳐 사는 이야기로 저한테는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진실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 중에 이제 언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인 아까 보여주셨던 수어가 있습니다. 네. 수화라고 할 수도 있겠고 수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인 구어가 있겠죠. 입으로 네. 하는. 그리고 제3의 언어인 필담이 있습니다. 근데 필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나도 필담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어를 하는 사람과 구어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 언어에 완벽하지 않을 때 그 제3지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필담이죠. 그렇죠. 근데 필담과 수어는 얼핏 생각하면 손으로 쓰는 그 대화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차이도 있어요. 필담이라는 것은 손에 쓴 결과물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손이 도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근데 수어의 경우는 다른 것 같고 손 자체가 목적이고 손이 쓴 결과물이 아니라 손 자체를 주목해서 우리가 소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 영화의 어떤 모든 두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둘이 필담을 하느냐, 구어를 사용하느냐, 수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극 중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 열려있는 단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友達になれるかな。何言ってんの俺って言ってたんだろ小学生の時。やっと意味わかった。 어린 시절에 쇼코에 대해서 쇼야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네. 이 아이의 잘못이 거의 100%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는 자기가 가해를 한다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쇼코라는 아이는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상태가 그렇기도 하고 아이 자체가 워낙 좋은 심성을 갖고 있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자기한테 잘못했는데 사과를 오히려 이 아이가 하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쇼코는 자기가 농인이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사실은 자기가 필담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창 장면이라든지 국어책을 읽는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대한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자기가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아이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배려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쇼야한테는 전혀 없었던 거죠. 세월이 지나게 됐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제서야 과거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쇼야가 알게 됩니다. 쇼코를 찾아가죠. 근데 그때 하는 방식을 보면 과거의 쇼코의 방식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쇼코의 필담 노트를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필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배웠던 수어를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쇼코 입장에서는 거대한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어쨌건 그 다음에 나한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수어를 배웠구나 라는 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과를 하려고 할 때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과에는 본인 스스로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단계 배움의 단계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네. 얘는 어쨌건 수어를 배우긴 배웠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작은 출발점이 되어서 뒤에 얘기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화의 이제 고등학교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수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友達の意味をこの2週間ずっと考えていた。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쇼야가 뒤늦게 깨닫는 모든 것들은 상대방이 다 손을 통해서 알려주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쇼코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유즈루가 처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유즈루가 성별을 알려줄 때는 평상시에는 항상 말로 하는 아이였는데 그 순간만은 수어로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귀게 된 나카지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나카지마라는 친구도 평상시엔 당연히 대화를 구어로 하게 되는데 친구란 말이야 하면서 알려주는 독특한 악수 동작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손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쇼코가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는데 그 용도를 쇼야가 몰라요. 근데 가족이 손으로 그것을 화분에 꽂는 순간 화분을 장식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그 사과와 참회의 말들은 손과 손이 극적으로 맞잡은 가운데 그러면서 펼쳐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쇼야가 쇼코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손의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저는 이 영화에서 사과의 의미와 이
쇼야에게 중요했던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 얼굴에 X자가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죠. X자 그려져 있다가 가까워지면 X자가 없어졌다가 다시 그 사람과 멀어지면 X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쇼야가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는 사랑 이야기나 풋풋한 청소년 때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이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위한 조건 2개, X자를 지워내고 다른 사람의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이해하는 것 2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저는 이제 두 문장으로 이 얘기가 결국은 요약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끝내 살아라. 살아야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또 하나는 대신 고쳐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사과라는 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삶을 고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애니메이션이지만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네, 두 편 중에 더 좋아하는 작품이 어떤 건지 네. 뭐 이미 눈빛으로 다 말하셨지만 네. 네, 수월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원더스토리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영화당만 딱 해왔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주 연습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원더스트럭이 저는 더 좋았고요. 네. 원더스트럭은 후반부에 가서 저는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지 깨달았던 장면이 많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장면은 오늘 또 원더스트럭에서 최근 들어서 완전히 네. 뭔가 마음이 변하신 것 같아요. 원더스트럭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벤이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그 모습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처럼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Where are 정말 we? 황홀하게 전 느껴져서 그 장면을 최고 When I was a little girl in 충분히 동의가 1927, 되는 I 그런 wanted to 장면 stay in New 선택이네요. York. I wanted to learn things. My parents divorced when I was young. It was a big scandal back then because my mother was famous. Soon after I'd married, Walter helped me get a job at the museum in the exhibitions department. I'd always loved making models, so it suited me well. I worked there for many years alongside my son. But soon, planning began for the 1964 World's Fair. 두 편 중에 사실은 뭐 둘 다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되니까 저는 미세하다고요? 미세합니다. 네, 저 아닌데요. 큰 차이가 있으신 거죠? 네. 네. 저는 미세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목소리 형태가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목소리 형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걸리는 부분들도 있는 영화인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깊은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작품을 고르고 싶고요. 최고의 장면은 원더스트럭에서 고르고 싶어요. 동일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단순히 이제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포함해서 그 장면이 사실상 들어가 있는 그 미니어처 장면을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줄리언 부어가 작은 그 벤이라는 아이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해주는 그 전체적인 장면을 네. 정말 압권이죠. 그 장면은 사실상 원더스트럭의 가장 장대하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걸 고르고 싶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바로 차이와 반복이군요. 네. 그냥 약간 덧붙이는 거죠. 숟가락을 얹었다고 할까요? I knew everyone at Danny's funeral. 자, 이렇게 오늘은 말할 수 없을 때 더 절실해지는 감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는 극영화고 하나는 애니메이션이지만 두 편 다 추천해드릴 만한 좋은 영화니까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네.